네, 방금 소개받은 홍성길입니다. 지금 한 10년 전쯤인가요? 그때 기억나는 게, 당시 자유선진당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자고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30%를 감축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또 이런 축소 논의가 이루어지니까 이번에는 좋은 의원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의원 정수에 관해서 논의는 좀 많이 하지 못하게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받게 돼서 좀 발제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고요. 또 제가 하는 건 발제자와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약간 보완하는 또 그런 역할을 또 제가 할 걸로 생각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정당에서 나오고 자유한국당 나옵니다만은 저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당론으로 내세웠던 이런 주장이 더 어떤 면에서 협상으로서의 힘을 키우려면 기존 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의 지금 이 비례대표제 폐지와 또 의원 정수 감축안에 대해서 나름의 논거와 실행 가능성이 더 명확하게 지시되야 될 것 같습니다. 준연도형 비례대표제, 앞에서 설명하셨으니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정말 이름 그대로 비례대표제라 붙이는 게 맞냐?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자료집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계특위안에 따른 20대 총선 결과를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본 거를 여기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흔히 이름 그대로 비례대표적이지도 않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 거대 정당이 유리합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좀 다소 우습게도 보일 수 있는 상황 하나가 나오는 게 65페이지의 그 표 아래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비례대표자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정당 득표율하고 우석 점유율이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회에서 제1당의 지위를 얻지도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 여기 우선 표를 좀 보시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33.5%를 얻었죠. 이걸 동일하게 유지했다 치고,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는 25.5% 얻었는데 이번에 30.5% 얻었다고 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렇다면 뭐가 되냐면 제1당이 정당 득표율을 한 일당이 의석 점유율 일당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걸 비례대표제로 전혀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 제가 이전에 한번 여기 자유한국당에서도 문제점 제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길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비판이 가능하고,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그냥 정례 다수대표제인데 그것도 연동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 연동형 다수대표제라 대단히 생소한 조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이런 다수 인위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 대통령제 통치구조 결합하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남미형의 그런 통치 권력 구조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제 플러스 비례대표제로 가자는 뜻인데, 좋게 말하면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발전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혼란의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언제부터 그랬죠? 가보지 않는 게 우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권역별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마저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겠다는 거죠. 지역구에 떨어진 분들을. 이제 사실 그분들을 비례대표자라고 의원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상 그 지역구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득표를 가진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결국 그는 지역구 봉사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례대표자로 부른다? 이건 상당히 언어적인 혼란을 의도하는 것이고, 이건 제도적인 정당성이 대단히 취약하다. 아마 현역 의원들을 위한 우회로 내지 테러로서는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지속할 명분은 없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다룰 문제가 비례대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67페이지에 합니다.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수로 줄이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도대체 질문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 안에 핵심이 뭐냐 이거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거냐, 아니면 그를 통해서 결국 의원 정수 줄이자는 거냐. 상대적으로 지역구보다는 지역구 의석수도 늘어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비례대표제 폐지냐, 아니면 의원 정수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 누리는 거냐. 이건 결과적 관련된 문제인데요. 적어도 우선 비례대표제 논의가 있으니까 이들 세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폐지론이죠. 오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운영 실태는 너무 부정적이다. 이건 없어야 될 제도다. 사실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이름으로 등장한 제도는 60년대 이후로부터 정당 정치의 기형적인 걸 모두 종합해놓은 제도입니다. 뭐 다른 나라의 독일식 제도를 많이 우리가 가져왔지만, 말씀 앞에 우리 토론도 얘기했지만, 규율이 행사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심각한,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단히 병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차지 없애버려라는 주장. 아니라 정치인동 개선론입니다. 현재 제도도 헌법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현재와 같은 병립형 제도를 유지하되 그래도 헌법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충실하게끔 다시 재구성하자는 그런 점진적 개선론이 있고요. 그 다음 68페이지 나온 것처럼 급진론 개선론이 있습니다. 급진적으로 바꿔버리자는 거죠. 지금의 대표제 근본적으로 바꿔서 이른바 연동형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라는 주장이죠. 자, 저는 어떤 입장인가, 여기서 최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급진적 개선론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폐지할 것인가 점진적 개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폐지를 하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대해서는 우리 심정으로 다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우리 경험은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요. 뭐 없애버리자면 어떻게 될까? 헌법 해석론 따져볼 때 고민이 생깁니다. 헌법 41조 그 3항에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기타 사항을 계속 법률을 정한다 했어요. 여기서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단시 예시에 불과하다 없애자라고 하지만 이 헌법의 체계적인 해석, 69페이지 상세한 걸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해석으로 따져볼 때는 이건 헌법적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라는 이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 헌법 40조 연역적인 관점 7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국회에서 법률로 선거제를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 방식이 건국헌법 48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보면은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이제 바로 이제 비례대표제 바로 80년 헌법에서 지금 87년 헌법이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제 구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헌법에는 없었지만 법률 차원에 들어왔던 비례대표제 요소를 헌법에서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연역적인 해석에 보면 더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되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71페이지 평등선거 원칙에 따르게 되면 다수대표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비례대표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것을 극복을 해야만 이 폐지의 헌법적 해석론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무너뜨리는 입법적 뭔가 근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계속 폐지론에 대해서는 이거 한계로 부딪힐 거다. 즉 폐지에 대한 심정적인 동의는 누구나 하겠지만 헌법 해석상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비례대표제 방식을 운영한다면 차라리 없애라 라는 폐지론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비례대표제를 두는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런 그 다음에 국민주권 원리에 맞는 그런 비례대표를 하라고 해서 하라는 거지 그런 헌법적 기능을 무시한 가운데 비례대표제 이건 허용 안 된다. 이건 차라리 폐지해라라는 게 더 맞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견해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이걸 좀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이 비례대표를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바로 이제 후보자 공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그 가장 핵심인 공천 제도를 제대로 할 거냐 못 할 거냐 못 할 바에 하지 마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게 가장 답인데요. 72페이지 그런 상식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간과돼서 문제인데 여기 조금 몇 가지 설계를 했습니다. 74페이지 하나만 더 언급하고 마무리하지요. 지금까지 비례대표제에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시고 또 공천제도 문제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비례대표 이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독일식 제도를 거의 하나의 전범으로 받아들입니다만 독일식 제도도 유럽 제도로 보면 극히 일부의 하나에 불과하고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그냥 의석을 배분하는 단순히 고정 명부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아니고 가변 명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후보자를 쭉 올려놓으면 선거권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유럽은 더 많이 이걸 사용해요. 유럽 비례대표 역사로 따져보면은 비례대표 많이 쓰는 나라가 70여 개 되는데 지금 독일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많은 나라가 이런 가변 명부식으로 해가지고 후보자 명부 작성은 정당이지만 순위는 그 선호 투표로 해서 이게 바로 국민들 선거권 할 수 있으니까 공천을 아무리 장난쳐도 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당 명부 작성은 정당이 하세요. 그러나 순위 결정은 선거권자가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좀 질적인 도약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이것을 좀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리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할 바에야 폐지해라.
제대로 하려면 기능적으로 헌법적 규정에 그렇게 해라. 그렇다면 몇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무리하고 싶은 건 선거의 구성은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아까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국민의 의사에 따른 선거 제도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국회 숫자 늘리는 거 당연히 원치 않죠. 줄이는 거 이용줄여라 그러지만 그것도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좀 제대로 하는 국회는 좀 뽑자. 숫자가 정말 잘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다면 늘릴 겁니다. 근데 이거 막말로 말하면 좀 요즘 막말 유행이니까 조심합니다만 제대로 역할도 안 하면서 숫자 늘려달라 이건 좀 누구도 가당치가 않죠. 잘하려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럼 늘려줘야 되겠죠. 그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국민이 가장 선거제에 불만 갖는 건 공천 과정에서의 그 비민주성과 비합리성이니까 이걸 좀 바꿔가도록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삼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